네, 용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마자 중에 한 분인 서국화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국화입니까? 네, 국화입니다. 네. 꽃화자. 꽃화자 맞습니다. 아, 제가 그 국화. 그 국자는 좀 다른데 나라 국자입니까? 나라 국자도 아니고 기를 국자라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모릅니다. 네, 예.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주 특별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오늘 여쭤봤고요. 자, 또 모신 분 있습니다. 권순정 형님 어서 오세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저 여론 분석 전문가로. 여론 분석 전문가로. 네. 예. 예전에 그 백경학 선생이라고 저기 푸르메 재단의 상임이사 그분이 첫 직장이 CBS였는데 CBS에서 이제 딱 일을 하는데 직장 생활 처음 하는 거니까 부장, 국장이고 이런 게 뭐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 아무개 바꿔달래. 그 아무개한테 저 아저씨 형님.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을 다 경악해 했던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야기 또 전체 선거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국화 변호사님 먼저 본인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이라는 그 변호사들의 단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동물 관련한 입법 정책 제안 작업을 주로 해왔고 관련해서 고발, 소송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다가 동물권. 네. 동물권이시구나. 하다 보니 이게 법안 개정 없이는 사실 이기기 힘들더라고요. 소송도 매일 지는 소송만 하고 네. 하다 보니 이제 법률 개정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입법 분야에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비례대표 경선에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동물권 연구 변호사 단체 PNR 공동대표시고 네. 법무법인 울림의 변호사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동물권. 혹시 뭐 반려동물이 있으십니까? 원래는 키우다가 예.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어떤 저희 똥개 2마리가 있습니다. 전 고양이 판대. 네. 고양이 집사님. 고양이를 못 키워요. 아내가 싫어해가지고. 네.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아내가 고양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고양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마음속에서 네. 지금 반려동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반려동물이 전국에서 한 몇 분이 같이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반려인구 1000만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1500세대까지 와서 어이구, 1500세대요? 네, 거의 세 집 걸러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렇게 그 증가세도 가파르죠. 그쵸. 점점 이제 혼자 사는 세대들도 많고 하다 보니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거 거의 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 규모로 커졌고요. 그래서 동물 너무 인간 사는 세상이 너무 황폐해지다 보니까 동물에게서 위로받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예, 그래서 동물이 가족 그 이상의 존재로 요즘 또 사랑을 받고 또 그래서 그 동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키우시던 개 때문에. 아니요, 저 마음이... 개를 키우면서도 사실 동물권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내가 키우는 개랑 뭐 다른 동물이랑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 강아지는 키우고 있었고 집에. 뭐 별다른 생각은 없이 지내다가 예. 이제 고시 공부를 할 때였는데 네. 너무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막 목적 없이 웹서핑을 막 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도축 영상을 보게 됐어요. 소의 도축 영상. 네. 아이고. 네. 도축을 봤는데 사실 막 엄청 잔인하잖아요. 막 빨간 피가 튀고. 예. 아유. 근데 사실 이런 잔인함보다는 그 소가 괴로워하는데 옆에서 이제 그걸 되게 무감각하게 봐야 되는 도축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 그거를 감정을 갖고 보면 당연히 그 직업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되게 상반된 그림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그게 미국에서 만든 그림 아니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하고 좀 약간, 네. 네, 똑같은 걸 보지 않았나 네. 싶네요. 아마도. 뭐 그래서- 이동하는 거라든지 네. 예. 키울 네. 때 그 완전히 그 따닥따닥 붙어서 네. 숨도 못 쉬게 키우는 거라든지 도축하는 그 영상을 밀집 보면 사육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고기도 안 먹고 싶고 예. 네. 이 동물도 저렇게 취급해서 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네. 들어요. 저도 아주 정말 그 영상을 뭐 다른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봤는데 아이고 이거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못할 짓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들면서도. 이게 요즘에 또 저기 네. 있더라고요. 그 배양에서 네, 네. 배양국이. 네. 그러면은 이거 뭐 누굴 도축할 네. 필요도 없고 그냥 그쵸. 육식대로 즐길 수 네. 있고. 그래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예, 생각했어요. 그게 또 뭐 맹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 변호사님 단순히 이제 동물권 관련한 운동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도 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라든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사실 그게.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지 네. 사회적이고 환경의 문제도 되게 관심을 그 많으시고 활동한 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제가 환경도 많이 활동을 해왔고요. 근데 사실 이제 동물권에 많이 좀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은 이제 이게 동물이 어떤 특정 종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환경이나 노동 문제나 다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동 인권 같은 문제도 뭐 그 사람이 노동자라는 어떤 뭐 특정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확장하다 보니 사실 환경 소송도 좀 많이 진행을 해오게 네. 됐던 것 같아요. 예. 돈은 많이 버셨나요? 많이 못 벌었습니다. 아니, 이게 털털하시네. 예. 아니, 제가 지금 사이트 들어갔는데, 네. 주요 업무 분야 보니까 환경소송, 또 행정소송도 있고, 가사소송도 있고. 네. 예. 그래요. 고양이를 키우기 싫어하는 아내하고 따로 살고 싶다. 이것도 이혼 이유가 됩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보, 농담이야. 동물권 관련이 아니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여보,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걸 보고 아내분께서 먼저. 아이고, 우리 아내는 화나면요. 네. 고양이 10마리 키울 사람이에요. 예, 그래, 한번 키워봐라. 한번 키워보자. 이러면서. 분량이 계속 들여오셨구나. 아니야. 고양이 자체를 아주 그냥 싫어하진 싫어. 않는데 집에 들어오는 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하네. 예, 한 번도 고양이를 한번 분양받아가지고 갔다가, 그냥 뭐, 들어간 자리에서 10분 동안 일장 훈시를 듣고, 결국 이제 끌어안고 자고 그 이튿날 파양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참. 강아지는 안 좋아하시나요? 강아지는. 강아지도 처음에 좀 키웠다가, 네. 이제 너무 정이 들었는데, 강아지가 죽으니까, 아이고, 이건 정말. 맞아, 그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동물권으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포스터를 만드셨네요. 웹자고를. 동물권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동물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그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거라고 봐도 됩니까? 네, 일단은 그 동물권이랑 인권이랑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좀 인식을 그래요? 퍼뜨리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동물권하고 인권이 좀 구분돼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분리가 안 됩니까? 일단 제가 동물권 얘기를 하면 동물권을 위하면 이제 우리의 권리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예. 예. 그래서 뭔가 동물 복지를 하려면 이제 돈이 또 들고 그러면 고기값이 올라가고 이러면 내가 먹는 고기가 비싸지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 공장식 축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막 몰아놓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축 항생제도 전염병으로. 그쵸. 할 수도 네.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동물권을 무시해서 생긴 거라고 네. 자연의 역습이라고 예, 봐야 하지 않겠나 맞아요.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걸 사실
꺼내놓고 말하기가 또 쉽지는 않고, 왜냐면 우리 생계랑 또 직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결코 우리 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제도를 통해서 해보고 싶어요. 큰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권순정 우리 여론조사 분석가 네. 나오신 김에 좀 딴 이슈도 한번 좀 당연하죠. 네. 예. 지난번에 말이죠. 네. 비례정당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그런 입장을 얘기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는 언제나 개혁 진보 진영이라는 네. 큰 틀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이미 상황은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예.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일요일 날에 정의당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날에 시민을 위하여란 플랫폼 정당과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당이 창당 대회를 했습니다. 비례정당이죠. 이미 개혁 진보 진영의 비례정당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불참을 결의한 상황 속에서는 개혁 진보 진영 전체의 의회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들, 그런 부분들로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례정당 만들어야 한다? 예. 저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 지지자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을 위하여나 아니면은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간혹 가다가는 아주 일부에는 정의당에 교차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조사한 비례 정당 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툴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비례정당에 대한 연대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냥 비례 공천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5대 한 15 정도로 미래통합당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0이죠. 예. 근데 나와 있는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 쪽으로 해서 비례 투표, 전략적 투표를 독려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한 25, 6석 대 한 16, 17석으로 오히려 한 10석 정도가 더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 할 때와 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20석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20석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국회의장을 민주진보 진영에서 국회의장을 가지느냐 아니면 다수를 가지느냐 결정적인 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당이 나와 있지만 시민을 위해나 열린민주당이나 본인이 그냥 쉽게 가고 싶은 쪽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어느 한 당이 3%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석 전후 대 한 16, 7석 전후의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가 그러면 최상의 선택이 되느냐? 연합정당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열린민주당. 우리 권순정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민을 위하여나 열린민주당 또는 이제 시민단체 주권자위에서 제안한 진보연합 그 당에 대한 호불호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진보 전체로서의 의회 권력을 획득을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접근하는 기본적인 어떤 대의고요. 그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어느 세 당에 대한 호불호는 없고 다만 한
함께 가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좋고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당 중에 어느 한 당이 3% 미만을 획득을 하게 되면은 25석 전후의 그 전체 파이 자체가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비례정당하고 민주당이 연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합니다. 네. 이런 글을 올리셨네요. 네. 공학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비례의석 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게 최종적인 이익이 되려면 네. 지역구에서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네.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라고 되게 선명한 메시지고 예. 또 이해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도층의 이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서른 어원을 비롯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도권의 중도층 이탈로 인한 지역구 선거의 어려움이 가장 큰 반대의 이유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달라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금방 메시지하고 좀 결이 같은데 중도층은 사실상은 이탈을 하다가 총선이 다 가까워지면 다시 회복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진보층 내부에서의 분열과 분열로 인해서 핵심 세력이 분열하면은 주변 약하게 붙어 있는 주변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이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주변 계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지금 이재명 그 지사가 그런 어떤 입장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 논란에 참전을 하셨네요. 이재명 지사가. 예, 오늘 좀 깜짝 놀랐네요. 지금 메시지가 지금 나왔나요? 23분 전에 뜬 거예요. 23분 전에. 예. 아니, 서국하 변호사님은 이 비례정당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또 직접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네, 그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실 말씀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네. 사실 비례 후보를 나간 입장에서야 예. 당연히 그러네. 비례 의석이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례 정당을 창당해서 마치 미래통합, 미래한국당처럼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맞냐라는 부분은 정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연합정당 그래서 사실 그 연합정당들 중에 어떤 연합정당에 이제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참여를 하든지 간에 기존의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취지는 어쨌든 살려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그 과정에서 뭐 제가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네. 금방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메시지 입장을 발표를 한 것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도 여기 계신 서 후보님이나 이제 김용민 PD님도 다 전제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만 정의당만 또 다른 개혁진보진영의 한 당의 관점이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개혁진보진영이 이번에 예전에 행정부 권력을 바꾸고 지방 권력을 바꿨듯이 이번에 개혁진보 전체로서의 의회 권력을 획득하는 그 관점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나은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입장을 갖게 됐고 또는 저도 그런 입장을 갖게 됐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전제에 대해 그 전제를 그 명분과 대의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네. 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주 생각이 많으실 텐데 요즘 고민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위에서 맡겨준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연합정당 이제 이 하승수 변호사께서 주도하시는 연합정당과 네. 우이종 교수, 최백은 교수가 주도하시는 시민을 위하여 이 두 당은 여러 민주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모여서 네. 한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는 이쪽을 찍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열린민주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민주당의 어떤 기반을 둔 민주당의 개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표방하면서 경쟁 정당이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 경쟁 정당이 되겠다는 말을 그 애초부터 저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던 바입니다. 예. 그거는 그 비례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지역구 안 낸다고 하니까요. 위성정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플랫폼 정당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독립성을 유지를 하겠다는, 총선 끝난 이후에라도 연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뭐 민주당으로 뭐 예를 들면 당선자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관계에서 의석수가 더 적어졌어요.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면은 합당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다수의 비례정당을 민주당이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까지도 근데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합당을 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안 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안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독립성을 유지를 할 여지의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독립성 해서 유지하면 되겠죠. 뭐 또 그런 면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거 참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이거 비례대표 그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그 법안 만들 때 개정선거법 만들 때 좀 이런 거 이 꼼수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12월 말에 그걸 통과를 시킬 때 추가적으로 정당법을 바꿔서 비례 플랫폼 정당을 위성 정당을 못 만들게 그 법안까지도 조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투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기된 겁니까? 그러니까 12일, 13일, 그러니까 그 비례 이 부분들에 대해 참여할 것인지 그 부분은 12, 13일 이틀 동안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국화 변호사님 검색해 보니까 박창진 사무장 그분 재판도 변호인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건 많이 안 알려졌는데. 네, 아니 그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언제 이 일을 맡으셨어요? 제가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공익 제보자, 거기서 법률 지원단을 하는데, 이제 박창진 사무장님의 어떤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회사에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뭐 원상회복 해주기 바란다 이런 류의 작업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이 이제 주로 이제 징계 무효 확인이랑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갔는데 징계 무효 확인은 패소를 했고 이제 기존의 땅콩 해양 사건 때 있었던 어떤 조연아 씨의 폭력이나 회사에서의 진술 강요 부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하셨죠. 뭐 돈 안 되는 것만 다 맡으셨네. 아이고, 어떻게 그 재판을 보면서 박창진 사무장 참 영혼이 맑은 분이에요. 저는 정말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논리가 굉장히 명확하고, 근데 다만 이제 말을 굉장히 조곤조곤하시고 하셔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듣고 보면 정말 많은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소송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밟고 있는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 박창진 사무장님 정의당 8번인가요? 비례 8번에 올랐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겠네. 8번. 현재 그 지지율 추이로 보자면은 비례정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뭐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에 나와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으로 한 5%나 10% 교차 투표를 하게 되면 지금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한 10% 중반에서 20%까지 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조그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차 투표, 민주당 지지 그 유권자분들의 교차 투표 양이 아주 줄어들면은 정의당의 의석수는 저는 그걸
패러독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희한하게 선거 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 20대 총선의 그 의석수 전후에 머물게 됩니다. 네. 그래요.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비례정당 이제 연합정당이나 혹은 뭐 시민을 위하여의 정의당도 함께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좀 덕을 봤어요. 그런 구조가 생겼어요. 그 열린민주당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어디에 그 표를 더 많이 던질지. 민주당에서 뭐 당연히 뭐 시민을 위하여나 혹은 뭐 연합정당 쪽에다가 뭐 연대의 손을 연대의 손을 잡겠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것이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코어 지지층에. 한 표밖에 없잖아요. 두 표 던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25 그런 상황이어도 열린민주당이 지금의 흐름은 시민을 위하여라든지 개혁진보연합보다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 일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하고 민주당의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름아름해서 이제 연대당, 그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연대 그 비례정당 쪽으로 함께하는 쪽으로 이제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열린민주당이 지금 흐름이라면 3% 이상은 득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다수는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연합 비례정당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최종 의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25석 전후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한 당이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살아있고 3% 미만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 파이 자체는 얻는 파이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 살아남다고 한다. 정치적 입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개혁 진보 진영 전체의 의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설령 좀 못마땅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 못마땅한 정당을 열린민주당을 합시다. 가정해서 못마땅하더라도 그 당조차도 3%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혹자는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의당이 뭐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간의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정의당이 견제한 입장 때문에 되게 조금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시고 절대로 정의당 쪽에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개혁 진보 진영의 한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일부가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가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에 교차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의당 기본적으로 3%는 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석수는 25석 전후로 유지가 되고 결국 미래통합당의 의석보다는 10석 정도가 더 많게 됩니다. 우리 서욱하 변호사님 모셔놓고 정의당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정의당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정했는데 이제 또 이게 또 젠더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고요. 뭐 5명 중에 한 분 빼고 다 여성분이고 또 이제 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과연 지나친 그 젠더 쟁점으로 확대되면은 정의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뭐 정말 제대로 된 성평등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민주당도 비례해서 여성을 60%로 채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선권 아니면 전체 24명. 전체 중에. 그래서 뭐 누가 앞순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위를 정할 때도 여성을 우선해서 홀수에 넣거나 아니면 동점자가 있을 때는 여성을 우선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규정 자체는 사실 여성들이 좀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어느 당이나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면접에서도 보니까 제가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남성 면접 통과자들은 적고 여성은 지원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으니까 좀 많이 붙어 뭐 어느 면에서는 제가 혜택을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잡음이 생기는 게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도 사실 이번 그 비례 후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의당 내부에도 어느 일정한 기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원들의 투표나 뭐 공개된 국민 투표나 결국에는 그 공정한 경쟁에서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젠더 문제로 확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저기 변호사님 뭐 나오신 김에 네. 뭐 좀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좀 논란이 됐던 것들은 네. 좀 다 밝히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무슨 그런 게 질문할지 있나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실직고. 예, 남편분이 뭐 저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공감한 사람 서국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졸렬 문파들에 제가 한번 대해서 언급한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있고. 읽어봐야지 예. 뭐. 예. 그 양양자 건으로 배스러운 글들이 다 올라오는데 궁금한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한없는 지지와 신뢰를 보내는 거지 종교인가 뭐 이런 표현을 쓰신 네.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이제 네, 네. 부분께서 쓰셨는데 거기 네. 공감한 사람 이제 네. 클릭하셨어요. 제가 사실 어떤 뭐 정치적인 지지나 이런 건 저는 되게 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활발한 지지나 어떤 뭐 한쪽의 의견을 본인과 지지자가 다르다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매도해버리는 건 사실 오히려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뭐 보충적으로 제 남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정말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에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도 있었겠고 네.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본인이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제가 그 부분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워딩에 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문재인 지지층 네. 같은데. 아니 그 오늘 캡처해 놓으신 걸 보니까 이것도 있었네요. 갈수록 가관임의 졸렬 문바들 이런 표현들. 그거 캡처를 해놓으셨길래 예. 제가 쭉 봤어요. 네. 근데 그 밑에 게시물은 또 이제 남편이 뭐라고 쓴 게 있었냐면 대통령이 참 괜찮은데 지지자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그건 또 캡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둘이 얘기해보면 네. 알잖아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이거 뭐지 하는 순간에 올렸던 글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공감한 것들을 이제 많이 캡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니 뭐 사실 포인트 되는 것만 캡처해서 올리시는 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지지자들의 마음을 네. 이렇게 헤아리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보수 언론에서 네. 최근까지도 예. 그 팬덤 정치에 대한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론 지형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행행하고 정부가 네. 잘하고 있는 것은 숨기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고 없는 일까지 꺼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지형입니다. 네. 검찰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더 단결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런 과정 속에서 팬덤 정치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을 또 그렇습니다. 바로 노무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 네. 그런 위기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또 출심들이 네, 네. 좀 이제 적극적인 지지로 이제 표시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양해 아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부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집단들끼리 너무나 응집력 있게 묶이면은 다른 생각, 다른 집단을
충분히 문재인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배타시한다든지 그런 속성이라든지 현상들이 또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좀 포용성을 가지는 것이 예.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이게 선거 때일수록 또 이제 플러스의 정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또 선거 때만 외에는 언제 국민들이 네. 또 이렇게 또 정치인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48명 안에 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면 여기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저기 조국 전 장관이 그 작년에 그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검찰의 이런 수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게 되네요. 검찰의 수사는 네. 좀 무서웠어요, 사실. 무서웠다. 네. 무서울 정도였다. 그쵸, 무서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윤석열 총장의 특징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본인이 말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뭐 그런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본인 조직의 어떤 그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그 극단적인 수사가 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또 법률 가시고 하니까 네. 국회에 들어가시면 법사위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검찰 개혁이 이제 말하자면 7월에 공수처 설치로 네. 이제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되는데 뭐 검찰 집단의 강력한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우리가 또 그렇게 경찰한테 일부분 수사권을 맡겼더니 또 경찰이 또 과거의 그 패습을 또 반복해서 네. 또 갑자기 또 권력을 또 쥔 그런 집단으로서 국민들 괴롭히고 이럴 가능성들 뭐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국회 어떤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완성해야. 사실 저는 그런지. 그냥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정말 소소하게 느낀 경험들에 비춰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이제 경찰들은 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요새 수사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검사가 판단할 거니까 이렇게 약간 면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검사는 본인들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수사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소위 큰 사건, 중요한 사건 외에는 경찰이 쓴 수사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갖다가 처분을 해요. 결국에는 서로 미루고 있는 거, 서로 권한은 가져야겠다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데 네. 그 권한이 사실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집중되어 있는 권한은 결국에는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반드시 수사를 엄청 잘해서 뭐 이 수사의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검찰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린 건 나눠줘야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잘했고 어느 쪽이 못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서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네. 제가 딱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나경원 의원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그게 대해서 그쵸?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기소 안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 그게 바로 검찰의 권력인 네. 거예요. 네. 예. 그 권력이, 그러니까 그 권력을 검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일부는 뺏어와야 해야 될 건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정 분석가님. 네. 입이 아니가시요. 분석가, 무슨 실장, 본부장 이런 게 좀 입에 붙는데 그 이번 총선이 이제 한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이제 한 달 남게 됐는데 네. 코로나19 네. 이 질병이 전염병이 이 선거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근데 그 이게 이유는 지지층들 때문입니다. 지지층. 지금 이제 우리 지지층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딱 두 개밖에 안 해요. 중국 마스크. 근데 지지층들은 외국에서 나왔던 그 정부의 이제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그런 기사라든지 네네. 다른 논리들, 다른 사례들을 막
이제 퍼나들면서 네. 정부를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 예. 이제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고 예. 지난주에 그 서울경제라든지 여타의 언론사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은 네네. 지금 코로나19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물론 어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정부의 국정,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지만 그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을 100%로 봤을 때 only 3명 중에 그 사람들 3명 중에 한 사람 정도만 정당 투표할 때 미래한국당에 가고 남 일부는 국민의당에 또 일부는 민주당에 갑니다. 네. 즉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고 문 대통령의 국정을 부정평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3분의 2 정도가 그 보수 정당인 그 미래한국당을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없다라는 것은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네.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동의는 지지층 분들이 너무나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언론의 악조건 속에서도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총선 앞두고 모든 이슈가 다 이 코로나19에 네. 그야말로 빨려 들어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 일단 중앙정부도 그렇고 네. 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라든지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시도지사가 있는 지자체들이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안 보는 듯 하지만 그래.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여당에게 네.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야당에게는 어떻습니까? 대구시도 지금 총선 판국에 네네. 거의 뭐 지금 끌려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국면에서 야당에게는 뭐 별 영향이 없습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경북은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입에 안 붙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 저는 석권을 한다고 봅니다. 그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없다 할지라도 김부겸 이제 의원이라든지 홍일학 의원도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TK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코로나19 하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서국화 변호사님. 네. 근데 동물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예. 무관하지 않죠. 좀 조심스럽긴 해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예. 뭐 여러 설들이 아직 가설들이 확인된 건 아니어서 원인과 관련해서.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온 거니까. 네네. 그 동물들 뭐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데려오는 행위, 가다 놓는 행위,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래서 뭐 어느 동물로부터 왔고 어떤 행위로부터 왔고, 이건 사실 정확히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네네네. 적어도 그 정도 메시지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 그 서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동물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동물권. 결국 입법하러 가는 데 아닙니까? 네. 국회가. 그렇죠. 예. 예. 법률. 법률도 관련해서, 그렇고 예. 어떤 지 간에. 사실 뭐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체시험법이라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시험법. 예. 근데 흰쥐. 그렇죠. 이렇게 동물 흰쥐 같은 실험을 거. 예. 사실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임상 실험은 해야 그쵸. 되니까. 예. 그리고 동물 실험이 사실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그 기여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동물 실험으로 인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또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떤 절차를 위해서 반복되는 실험들은 없애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네. 나아가서 탈리도마이드
혹시 사건 아세요? 모릅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품이 있는데 네. 입덧을 진정시키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동물 실험을 했는데 부작용이 없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제 상용을 시켰는데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기형아를 발생시킨 네. 네, 그런 이제 동물 실험의 아주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동물 실험을 사람한테 바로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유전자도 다르고 뭐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사람 인체 조직을 모사한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각막, 사람의 피부, 그 뭐 사람의 장기를 칩으로 만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오히려 사람한테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데이터도 무한 반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데이터도 많이 쌓아서 더 많은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 면에서도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생각하고 있는 법. 전에 그 활동하신 거 보니까 그 반려동물 보관함 네. 이 부상도 그냥 백지화시키시는 예.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면서요. 그 보관함이라는 게 나름대로는 또 생각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어쨌든 출입을 같이 못하게 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또 거기에 이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을 넣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예. 실제로 많이 안 넣으셔서 예. 사실 좀 아까운 예산을. 그 또 이름도 반려동물 쉼터래.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겠어요? 동물들이? 동물들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 막 불특정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사실 복지 측면에서 별로 좋지가 않고. 저도 봤는데 공간이 매우 좁고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안에 그 어떤 생명이 없는 물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을 넣는데 보관함이라 하고 상당히 우리가 흔히 지하철에 그냥 보관함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크게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거기에 동물을 넣고 싶겠어요. 넣기 쉽지 않죠. 예. 네. 동물권을 옹호하는 단체 중에 케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거 뭐 정말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예. 그 특히 그 개들을 예. 이렇게 죽였는데 네. 또 그 대표 논란이 됐던 그 대표는 이게 안락사가 이 동물을 위한 것이다. 또 이렇게 논리를 네. 펴고 있는데 또 그 얘기도 맞는 얘기가 뭐 네. 오락가락하고요.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정답이 없고 안락사 논의를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공론화시키고자 했으면 애초에 우리가 안락사하는 단체다. 동물을 위해서 안락사를 한다. 그러면 회원들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안락사를 지지하면 후원을 계속 할 거고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의 입장이 이제 안락사는 동물 위한 거다. 안락사를 공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뭐 신뢰 문제를 잘 못 지키지 않았나.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기 우리가 동물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또 동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그렇죠. 많이 있는 것이고 여하간 참 뭐 많은 걸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개식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개식용 문제는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 네. 어떤 말을 해도 욕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 도축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그러면 합법화해라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기준을 마련해서 예. 깨끗하게 죽이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공장식 축산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하면. 예. 그러면 그런 가축을 늘리는 게 맞냐. 그렇게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정부가. 네. 정책 방향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어렵다. 그러면 사실 도축이 애초에 안 되는 동물이면 도축 금지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그 동물의 지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디까지를 사육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인지 좀 명확히 해줘야 되고 네. 사실 40만 명 청원으로 청와대에서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그 부분 검토한다고 청와대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를 찾아보면 그 개식용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쪽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네. 도축은 좀 다릅니다. 개 도살을 금지하는 그 부분에서는 2018년 11월 조사에 따르면은 찬성 금지법을 찬성이 44.2, 네. 반대가 43.7%로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식용의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어떤 문화를 생각을 하면 개도살 금지법에 있어서 이 정도로 찬성이 많이 나온 것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달라졌다.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국화 변호사님은 네. 그 많은 당 중에 왜 민주당을 택하셨어요? 일단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랑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정의당 의원님이랑도 해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동물복지의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방향이 네. 좀 더 맞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들하고 일하셨어요? 박홍근 의원님이랑도 일을 했었고, 네. 이제 한정혜 의원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같이 한 건 아니지만, 한정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률안들이 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체시험법 같은 경우에 남인순 의원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사실 각 당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솔직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가축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또 그 생업으로 하시는 농민들 입장을 또 많이 대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경험상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철학을 생각도 공유하는 있고. 사람들이 많다. 네. 그 방향성에서도 제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리고 그런 일단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개 고양이를 아주 너무 잘 키우세요. 문 대통령님께서 그 황윤 감독님이 쓰신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을 네. 읽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주셨어요. 네. 그걸 듣고 제가 아니, 좀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 사실 뭐 그냥 읽고 마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대단하세요. 읽으시고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도 키우세요? 대통령께서? 고양이 모르시는구나. 저는 개만 고양- 봐가지고. 아유, 고양이가 얼마나 문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데. 고양이가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키우세요? 감정으로 쳐다보는 거 내 사진으로 봤어요. 고양이도 그리고 키우시는구나. 찡찡인가 이름이 뭐였더라? 낑낑인가 네. 이름이 좀 하여튼 뭐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시구나. 개도 전 처음 키우고 알았네요. 고양이도 키우세요. 정말 네. 너무너무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래요. 동물권 보호에 앞장서는 이 철학을 많이 공유하고 네.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민주당에 많이 계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동물권만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 하기에는 뭐 그것도 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많긴 동물들의 이제 비례 네. 대표로 이제 가시는 측면도 있을 텐데 만약에 국회 가신다면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남다른 또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라고 보세요? 국회 입법이.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글쎄요. 요새 동물에 치중해 있다 보니 환경 입법 쪽에 대해서는 요새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원전 문제, 에너지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에너지 문제. 굉장히 원전 문제 크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는 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확인 소송의 변호사 그러셨어요? 그것도 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이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라고 뭐 맞는데 그게 갖는 어떤 위험성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또 원전이 세워지는 곳은 다 이제 뭐 바닷가, 그러니까 도심이나 어떤 이런 데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글쎄요. 예. 그 전기를 또 끌어오기 위해서 송전탑도 짓고 그러면 그 송전탑이 지어지는 지역 주민들과의 또 갈등들도 민양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할머니들이 맞아요. 얼마나 네.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공공의 이익이지만 사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생기잖아요.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서 이거는 원전에 계속 지을 게 아니라 좀 에너지를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지금 원전만으로도 뭐 무슨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력 예비율이 발생해요. 한 10% 많이 써도 한 10%는 네. 항상 남기 때문에 전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모처럼 일요일 밤에 산책을 하면서 재난안전청가 거기서 이제 가르쳐준 동네별 대피소 저희 동네 대피소 한번 가봤는데 그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에 불과해요. 셔터도 없고 거기 뭐 한 500명 들어가면 꽉 차겠는데 12,000명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원전을 이고지고 사는 이고지고 살기로 했다면은 이거 재난 대피 문제도 정말 성심껏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예.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다시 한번 한 단계 발전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난이 발생해서 한 단계 발전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발생하기 전에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사후 약방문은 금방 안 되죠. 그 재난 대피 이 부분들은 혹시라도 지진이 나게 되면은 네.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괴를 겪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부분도 공간 확보라든지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좀 확충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서욱화 변호사님은 만약 국회를 가신다면요. 아마 원전 옹호론자들하고 뭐 정면으로 이제 충돌할 일이 많을 텐데 욕을 좀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욕 가르치려고? 특별 교습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근데 우리 사회에 이게 원전 마피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 인프라도 대단하고요. 또 이해관계를 대변하다 보면은 대변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으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는 그래서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욕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필드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미래통합당이요? 예. 그동안 이제 쭉 뭐 변론 활동도 하셨고요. 그 이전에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의 그 행태들에 대해서도 그 문제 인식을 가져야 국회 가서 잘 싸운다고요. 그렇죠.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막말. 일단은 어쨌든 저는 정말 토론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론이 가능하다. 말이 안 통한다. 그 말씀이네.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질서 자체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하는 당과 사실 이게 건전한 정치 발전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모자란데 한 5분 분량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가요? 5분 분량 따라내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정 본부장님, 우리 총선 국면 이후를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한 달이나 남았고 이제 지금 총선도 아직 추정한다고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근데 이후를 전망해야 이 총선 전국에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결과는 보수 야당이 만만치 않은 그런 의석을 가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은 레임덕이 바로 옵니다. 레임덕이 바로 옵니다.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레임덕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륙거리는 거잖아요. 아무 국정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 2년여, 3년 가까이 국정을 해왔지만 제대로 법을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지 않고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10배 더 이상의 국정 난맥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심재철 부터 시작해서 미래통합당의 다수가 탄핵을 이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고 한다면은 총선 후의 전망은 바로 레임덕이 바로 올 것이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탄핵을
바로는 아니겠지만 정세를 봐서 탄핵은 못해요. 탄핵을 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우리가 중풍 걸리는 패러라이즈 되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상황이 총선 이후에 예측이 되고요. 만약에 160석 이상을 민주진보 진영이 개혁 진보 진영이 한다 그러면은 저는 보수 세력, 그러니까 그야말로 꼴보수라고 하는 우익적 보수 세력들을 기반을 이제 무너뜨리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반기에 개혁 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고 한마디로 뒷골 땡기지 않는 그런 정국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해요. 네. 완전히 흑과 백의 총선 후의 그림입니다. 저는 좀 너무 참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서욱하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우리가 상식으로 좀 모이는 그런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정말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지금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이거든요.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이고 생명이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이로운 정치만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알겠습니다. 참.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께 네. 이제 뭐 인사 겸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왜 본인이 민주당의 비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48개 보면은 정말 쟁쟁하거든요. 분야도 보건복지, 법조, 문화체육, 뭐 다문화, 농민, 정치, 중소자영업 엄청나게 큰 분야도 많아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아닌 본인이 왜 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보건복지 분야로 지원을 했어요. 네. 그 이제 지원 분야를 선택하는데 환경, 기타, 동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으로 하기에는 뭔가 환경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이고 기타라고 하기엔 뭐가 없는 것 같고 기타를 잘 못 치시는 거예요. 웰페어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관련 있는 게 동물 복지와 사람 복지 해서 이제 보건복지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각 분야마다 사실 뭐 제 분야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동물 문제는 이제 점점 더 지지층을 쌓고 절대적 공감을 받을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이제 반려인구가 1,500만에 이르렀다는 거는 그 1,500 인구는 사실 어떤 뭐 정파나 당파 이런 관련 없이 사실 어떤 제도를 원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 3분의 1을 아우를 수 있는 정치인은 필요하다. 그 정치인이 민주당에 필요하고 그러면 누굴 뽑아야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본인이 뜻을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여기저기 또 감사하게도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구르고 있습니다. 다 정치예요. 동물권 이 부분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권순정 실장님 마무리하면서 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4월 15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고 오늘은 며칠인가요? 3월 9일. 3월 9일. 겨우 30일 하고 겨우 6일, 10일도 안 남았네요. 정말 너무 혼란스럽고 비례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 과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아까 제가 흑백으로 총선 이후의 그림을 그려드렸다시피 너무나 다른 그 상황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21대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론 지형은 이미 다 공유하다시피 완전히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부 여당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대처를 지지층들이 해 주신 것처럼 총선 남은 한 40일 정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걸 하지 않으면은 좀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부 다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총선 국면
네. 자, 직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서국화 후보님, 네. 이제 그 장도에 나서셨는데, 네. 하여튼,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으시기를 네. 바라면서. 그리고 내일 모레 네. 투표가 있죠. 온라인 네, 투표가 있죠. 투표합니다. 네, 온라인 투표가. 오늘까지 이제 선거운동 마감이고 네. 내일 모레 40명을 두고 이제 네. 투표를 하게 되고 네. 네. 선거운동 못해요, 내일부터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뭐 가급적 하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서국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권순정 실장님 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용터뷰 마칩니다. 기